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화물연대 파업 관련 뉴스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뉴스, 그리고 뜨거워지는 월드컵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오늘과 뉴스워치,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총 파업을 시작했고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이후 물류 중단 사태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먼저 24일 뉴스오늘에서 파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를 두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의 핵심은 안전운임제인데 이 제도는 화물기사의 과속을 막기 위해 거리에 따라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대상 또한 현재의 컨테이너, 시멘트에서 철강, 차량 운송, 곡물 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데 평택항, 부산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을 봉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5일 뉴스 현장에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자는 화물연대가 6월에 파업을 벌인 적이 있는데 5달 만에 다시 파업을 벌이는 이유, 그리고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월 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 합의를 이루어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영구 유지하고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경제계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운용되어야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비용 증가와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름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는데요. 덧붙여서 화물 차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난 6월에 정부와 합의를 한 만큼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화물연대 측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덧붙여 화물차주의 열악한 환경에는 시장 구조와 관행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만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미묘한 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항상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모든 관련 기사를 다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는 양편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 간 토론을 하거나 이들을 인터뷰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현재까지 안전운임제의 효과 유무를 가릴 수 있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면 시청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일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남한을 향한 발언의 수위도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여정은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반발해 매우 거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뉴스리뷰에서 상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이 지속되면 사이버 분야의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 멍텅구리 등의 막말을 던지며 비아냥댔다고 합니다. 김여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천치 바보들이라는 거칠고 원색적인 비방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한국 국민들은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도 담화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김 부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적어도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라며 현 정부에서는 서울이 핵미사일의 타격 목표라는 위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기사는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의 연이은 경고성 담화가 대형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투나잇에서는 김여정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대변인들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여정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요약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김여정 담화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근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사이버 분야 제재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런 태도가 사이버 제재의 효과를 반증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추가 제재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빌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군은 북한군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로 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원색적인 비난에 한반도의 긴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과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24일 뉴스포커스에 출연한 두 패널은 이번 발언이 북한에서 자주 구사해온 벼랑 끝 전술을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전술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이 이전에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유사한 사례들을 모아 하나의 기사로 보도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사이버 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외신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인데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미사일 개발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기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사를 갈 예정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딴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3일 출발 600에서는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현재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의 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방범 장치들을 보여주며 조두순 집 근처에 방범용 CCTV를 다수 설치하고 순찰 초소에 청원경찰이 24시간 상주 순찰을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년 전 조두순이 정착한 후 안산시와 경찰이 철저한 방범망을 구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두순의 월세집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마을로 이사를 추진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뒤늦게 조두순임을 알고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조두순 측은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이사 예정 소식에 안산시가 조두순 집 주변에 가동 중인 방범 순찰과 감시 기능을 그대로 이전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중대 성범죄자들의 출소와 주민 반발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7일 1호 와이드 기사에서는 중대 성범죄자들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는데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합니다.
기사는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28일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연세의 성폭행범 박병아, 김근식이 출소했을 때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이런 논란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들의 어린이 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거주지 제한만으로는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출소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보호 수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수감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정 실효성을 높이고 전자장치 부착자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이웃에 주거한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불안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소개한 23일 출발 600 기사와 24일 라이브 투데이의 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7일 1호 와이드 기사에서는 출소 후 집중 보호 수용, 전자장치 부착 등의 관리 감독 강화, 수감 중 교정 실효성 강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대책을 소개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짧게 언급만 된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제시된 방안들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대책들을 시행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등의 의문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전문가를 초빙한 분석, 토론이나 분석 기사 등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숙명여대 이성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성원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달 29일 밤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좁은 지역에 10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15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초유의 참사였는데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사 생존자는 혼자만 살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전하고 엘리베이터같이 붐비는 곳들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생존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합니다. 압사 사고는 대형 축제나 공연장 등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중 밀집 사고로 실제 세계에서 경기장이나 축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압사 사고가 반드시 후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준영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압사 사고는 국가 수준과 상관없이 거의 매년 터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터지는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준영 교수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토대로 모의 실험을 제작했다고 전하며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양방향 통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방향 통제를 가정했을 때는 1000명으로 실험을 진행해도 막히는 현상은 없이 밀집도만 높아지지만 양방향으로 바뀔 시에 가운데 부분에서 기준 이상의 압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서 일방통행이 됐었다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한다고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태원역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홍대 입구역이나 강남역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문현철 재난안전 전문가는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던 날 넓은 공간을 차 없는 공간으로 확보해 두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또 홍대 골목에 상점들이 물건을 내놓은 것들이나 돌출된 것들은 통행 인파의 흐름에 큰 장애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더욱 키운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증축 건물이었다는데요.
1975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을 신설할 때는 4m 이상 도로 확보가 의무지만 이태원은 사이거리가 2m 정도 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문현철 교수는 그동안 우리는 거리를 개발의 논리, 상권의 논리, 이익의 논리로 바라봤다면 이젠 안전의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안전의 논리로 바라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편함과 느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CCTV 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곳에 모이는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번 참사 이후 국민들이 대형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데요. 서울 시민 56%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중 출퇴근길에 붐비는 지하철역이 불안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에게 밀려서 타거나 밀려가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요 출퇴근 시간에는 하차해서 다른 호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엇갈리면 엉킴이 발생해 미는 에너지가 상승한다는데요. 그중 신속히 해야 할 조치는 올라오는 사람과 내려오는 사람을 분리해서 엉키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보행자 이동 표시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산재 사망 인원이 4.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망자가 더 증가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정진우 교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을 실질적으로 하기보단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기강을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그 후 조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중견기업 이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니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로 막내딸을 잃은 홍영기 씨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502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어디 나간다고 하면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항상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한다는데요. 앞으로는 무슨 행사가 국민이 하든 주최 측이 있든 정부 측에서 교통정리도 해주고 질서도 잡아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또 정진우 안전공학과 교수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참사들을 막기 위해 예측 능력을 높이는 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붙도록 대한민국의 모두가 안전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성원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도 이번 이태원 참사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사실 평상시에도 혼잡한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이러다가 사람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방송에 나온 대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면서 넘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하고 또 안전을 위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숙명여대 이성훈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동안 진실 공방을 벌였던 뉴스가 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요. 지난 28일 국가권익위원회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됐던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청담동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짓이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사건 경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이슈의 출발점은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법무부 종합감사였습니다. 이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청담동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특히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고 있다고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된 제보 음성 파일은 더 탐사라는 매체가 공개한 것으로 한 장관이 참석했다고 주장한 술자리에서 연주했던 첼리스트와 한 남성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윤 대통령 지지단체 등이 김 의원과 첼리스트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23일 경찰은 첼리스트 A씨를 소환 조사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첼리스트 A씨가 해당 발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24일 관련된 분에게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후로도 해당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의혹 제기의 출발점인 더 탐사는 이후 취재와 관련된 무단 침입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한동훈 장관의 집 앞을 찾아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지난 28일 필요시 김 의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제보자 A씨도 소셜미디어에서 정치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의 발언을 둘러싼 고발도 이어지는 등 아직 사건의 여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녹취록의 당사자가 해당 발언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이를 보도했던 유튜브 매체 더 탐사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진실한 보도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 펌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한 달 동안 A씨의 경찰 조사 결과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관련 경과에 대한 보도들과 더불어 주요 정치인의 발언들을 통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형태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초기에는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충돌 자체에 주목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겨레는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다 걸겠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해당 사안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의겸 의원에 대한 여권의 비판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혹 자체에 대해선 사건 초기에는 의혹 자체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한국일보는 10월 25일 해당 제보 내용 자체를 요약해서 소개하고 더 탐사 소속 기자의 입장과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의견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해당 제보에 취약한 근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해당 녹취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더 탐사와 협업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향후 법적 책임 측면에서 공모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법조인의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TN은 법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허위일 경우 김 의원의 면책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중에는 해당 의혹 제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수사 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행보, 정치인들의 발언 관련 보도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다수의 언론에서는 제보자 A씨의 소셜미디어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1월 2일 첼리스트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하자 A씨가 6일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8일에는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한 것, 21일에는 경찰이 A씨의 집에 방문한 사실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다수의 언론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매체의 무리한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는 사설이나 의견의 형태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한국일보는 지난 29일 진보 가세현 더 탐사라는 제목의 논설위원회 글을 통해서 이번 의혹 제기에 나타난 선정성 기반의 유튜브 매체의 문제와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인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사건 초기인 10월 26일 김의겸과 면책특권이라는 제목의 논설위원회 글을 통해서 해당 사건은 언론의 기본인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혹을 언론인 출신인 김 의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 착잡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사건의 초기부터 해당 의혹 제기에 취약한 근거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과 확인보다는
관련 인물들의 발언에 근거한 정치 쟁점화 중심의 보도가 이어진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언론에서 이번 이슈를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서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무리한 이슈 제기 행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해당 의혹을 국감장에서 제기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수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번 이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다수의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에서 김의겸 의원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한 소식을 전하면서 유상범 의원의 발언 등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보자 A씨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여당의 공세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김석기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채널A도 김의겸 의원 사퇴 요구를 둘러싼 정치권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고발의 과정과 이후 주요 관계인들의 증거 제출, 지난 13일에 해당 주점에 대한 방문 조사, 또 이후 A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집을 방문하고 이에 대해 장관의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건은 의혹에 대한 진실 확인을 넘어서 해당 매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 깡패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수의 언론에서는 주로 이번 사안이 근거가 빈약한 의혹 제기라는 측면에서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한 김의겸 의원의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에 주목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탐사의 보도 행태를 둘러싼 논란과 한동훈 장관의 갈등에 주로 주목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인 해프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될지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의 이 사이 언론이 주의해야 될 점과 역할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사태를 제보에 기초한 의혹 제기가 출발점이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제보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는 점 자체로만 보면 정치적인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이러한 무리한 의혹 제기가 언론인 출신인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정감사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해당 매체의 행태 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우리에게 뉴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임인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사태 초기부터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 이슈가 한 달에 걸쳐 쟁점화되며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매체의 다소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취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네. 물론 의혹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확인해야만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탐사 보도나 취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의혹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이 중에는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견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 제기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 언론이 갖춰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성으로서의 팩트체크로부터 나온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는 분명 소수의 미디어가 여론을 독점하던 때와는 다른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단어의 무게 자체가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함께 가벼워진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야 할 어떠한 정당성의 기준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최대한 사실에 기초하여
취재와 확인을 거쳐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 그 자체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 언론인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는 뉴스였는데 교수님께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따끔하고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